네, 안녕하십니까. 음, 엊그제 소방관부 시험을 쳤습니다. 어, 근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어,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 문제가 상당히 기존에 비하여 세련되게 출제가 되고, 저 기준으로 말하면은 아주 문제가 좋았다고 보입니다. 어, 이제는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은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 적에 기본 강의를 하면서 여기다가 기출을 같이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즉 단원별, 모의고사,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기존 시험에 있어서는 뭐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뭐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기본서하고 기출만 제대로 봤어도, 이 기본 강의는 이게 기본서를 말하겠죠. 기출 문제집하고 기본서만 제대로 봐도 뭐 한 두 개 정도까지는 어떻게 더 쉽게 나오면은 한 개만 틀리고 다 맞을 수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올해 시험의 경우는 요거까지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해야만 다 맞든지 뭐 한 개 틀리든지 이렇게 됐을 거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나온 판례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올해 세 판을 나올 기본서 원고를 넘겨주고 왔는데 보통 이제 1월 10일 한 달에 두 번 판례가 뜨지 않습니까? 1월 15일 날 공시가 된 판례가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 정도 판례가 1월 15일. 그럼 제 기본서에 반영된 거는 25년 12월 한 중순 여기까지 나온 판례들이 기본서에 반영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작년 기본서였으면은 제가 2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4년도 12월 중순, 이렇게 기본서에 반영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사이에서 나온 판례들이 이번 시험에는 지문에 많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런 판례들은 기출문제집에는 기본서나 기출문제집에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요것만 공부한 사람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원별 모의고사 집에는 그 최신 판례가 다 반영돼서 문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반 사람이라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기출모의 중에 진도별 모의고사에 없는 지문은 딱 한 개밖에 없더만요. 한 개. 반사회적 행위에서 나중 해설할 자 나오겠습니다만, 그 주택법 금지 규정,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위반한 통정 허위 표시.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에도 없었습니다. 기본서에도 없었고. 근데 그 나머지 세 개 지문을 보면은 답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몰라도. 근데 그거 한 개 빼고는 다 여기 들어 있었다. 단원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고득점을 하려면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되 진도별까지 해야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행 문제가 늘어났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살행 문제가 완전 살행이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박스가 세 문제 정도, 사례 플러스 박스. 근데 사례이고 박스도 함께 있는 거. 이게 또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여 훨씬 이게 늘어난 거죠. 물론 박스라고 해서 뭐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공부가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칠 때는 사례가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나오면 그냥 머리를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단순 안경 위주로 공부한 사람에는 이런 9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문제 정도를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체 지문을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8지문인 것 같습니다. 총 지문이 지문 총합이 원래 한 문제당 5개 지문이면 125개가 되어야 되지만 이제 박스형 문제들에서 지문이 4개인 것들이 있고 한 문제는 지문이 3개밖에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18문제 정문이 좀 되는데 이 중에 조문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6개 정도. 그 다음에 조문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게 그 이론이라 그러죠. 조문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거는 1개 정도. 나머지 118개에서 17개 빼면은 몇 개입니까? 101개 정도가 판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판례 문제. 여전히 이거는 뭐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중은 뭐 예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례 박스가 좀 늘어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본서 기출 위주로 공부한 사람, 그나마 기본서라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기본서에는 그래도 한 6개월치 해봤자 판례 뭐 한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기출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점수를 이번에 제대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여러분들은 뭐 민법 총칙을 선택한 이상 민법 총칙을 고득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김에 다른 과목 투자하는 시간 조금 더 투자해서 다 100점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법원 문제가 이번에 참고로 올해 또 출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는 앞부분보다. 자연히 세 문제, 법원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요.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많은데 법원이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신의칙 한 문제, 자연인이 세 문제이죠 아마. 법인이 2문제 딸랑 나왔습니다. 법인이 양이 많고 어떨 때는 법인이 많이 출시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법인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물건이 한 문제가 출제된 걸 알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한 문제, 불공정 법률행위 한 문제, 법률행위 해석과 허위 표시가 결합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죠. 그게 이번 25문제 중에 제일 그래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리가 무려 5문제가 나온, 뭐 대리는 중요하니까 뭐 5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허위 표시하고 사기인가요? 하고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착오였나 사기였나. 착오입니다. 허위 표시와 착오 2문제. 허위 표시는 완전한 허위 표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오표시 무효와 연결도 된 사례였으니까요. 대리가 일단 5문제. 대리는 5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도. 보통 3문제가 출제되는데 올해는 5문제. 깜짝 놀랄 일은 무효 취소입니다. 우리 소방관부 시험에서 무효 취소가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 취소 합해서 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무려 5문제가 무효 취소에서 출제됐더라고요. 무효 3문제, 취소 2문제. 무려 5문제. 참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건기한 1문제, 그 다음에 소멸시효 3문제. 이렇게 좀 뒷부분 쪽이 출제가 많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의식 문제야 뭐 우리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뭐 5개 지문 전부 다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를 했다면 많이 다루었던,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효의 법리는 권력관계, 이거는 뭐 행정법 문제로도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법 문제로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해제권과 같은 행성권에도 실효의 법리가, 이것도 뭐 몇 번이나 기출 문제도 있고 진모대 뭐 어디에도 다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호무 판례, 우리 기본서를 보면 잔뜩 소개해놓고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었죠. 뭐 이거 병원의, 이거는 보호무에 관한, 이것도 뭐 여러 시험에서 출제가 이미 된 적이 있습니다. 각종의 시험에서.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판례가 나오면 항상 이거라 그랬죠. 기초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원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사정 변경도 신의식의 발생원칙이니까요.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되어야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설령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해도 이거는 신의식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되지 않은 저 말이 그러니까 핵심이다. 안 왔다는 말이. 5번도 뭐 각종의 시험에서 판례는 변호사 판례도 있고 세무사 판례도 있습니다. 자, 이임계약이죠. 이임계약이라는 기본 판례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 상당하다고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거는 틀린 사람이, 같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의사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어봤고요. 이거는 뭐 기본서를 공부한 사람이거나 뭐 어느 기출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거나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 어느 것이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의사 능력의 정의를 내리는 판례입니다.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의사 능력의 정의를 아주 잘 내려놨습니다. 2번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능력의 유무, 즉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구체 개별이라고 딱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구체 개별. 반면에 행위 능력의 유무는 뭐? 객관 해길.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무효 주장, 쉽게 말하면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가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해서 나 의사 능력이 없어서 그 법률 행위를 할 때, 의사 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무효야, 나는 너한테 안 줘도 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선하기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그러니까 이 판례도 워낙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원래 우리 민법에 의사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141조 있잖아요. 141조 이 단서. 이게 이 단서가 원래는 제한 능력자 이 반환 범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한 능력, 즉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하기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도록 규정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은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규정도 없는데. 사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까닭에 규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141조 이거를 유추 적용한다. 이게 우리의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유추 적용하니까 똑같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5번 어떤 법률 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 외에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아까 구체 개별이라 그랬잖아요. 구체 개별이니까 어떤 법률 행위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까지도 요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우리 기출문제집에 돼 있는 거고 모의고사도 있는 거고 뭐 기본서는 물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다 그냥 이론 조문입니다. 뭐 1번 이거는 뭐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즉 본래적 의미의 취소라 그러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여기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전두자, 즉 착오와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109조 2항, 110조 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5조를 보면은 동의 없이 이 제한의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다 해놓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니 없니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다른 두 가지와 달리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몇 번이고 출제가 이미 되었던 겁니다. 3번도 뭐 워낙 많이 했던 거. 우리가 이 영업을 허락을 한 경우에는 우리 조문이 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로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대리할 수가. 이것도 뭐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 뭐 기출문제도 뭐 좀 출제된 적이 있고 많이 출제된 뭐 어디 뭐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출집으로 공부를 했던 모의고사로 공부했던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뭐 이런 지문 놓으면은 종전에 뭐 그러면 다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이게 바로 17조 1항이 아니고 2항의 문제잖아. 동의는 1항은 능력자 사칭이니까.
근데 동의가 있는 이거는 조문을 잘 봐도 17조 2항이 미성년자와 비한정 후견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저 비성년 후견인이 싹 빠져 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동의가 있는 거로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 뭐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다면은 뭐 3번까지는 다 맞추었을 것으로 보이고 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1번이야 또 많이 했던 기본적인 지문 아닙니까? 생사불명. 생사불명하자는 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생사불명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경우와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권한은 처분행위를 말하잖아. 처분행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원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즉 기양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정말 출제가 많이 된 거죠, 이거. 내가 부재자 재산 편에서 중요한 3개 판례 중에 한 개로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돼 있으면 사망이 이제 인정되잖아요. 이미 사망이 인정되고 있는 사람에게 실종 선고를 하면 안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고. 참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약간 비틀어 나는데 이미 실종 선고가 확정, 이미 1차 실종 선고를 합시다. 새롭게 2차 실종 선고를.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하여 2번에 걸친 실종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원래 2번째 실종 선고 이거는 내려지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왜냐하면 특히나 간주주의를 미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정 같은 게 반대 증거가 있어도 이 실종 선고는 번복이 되지를 않아요. 가정법원에 하여 취소가 되지 않았으면은 1차 실종 선고가 그대로 실종 선고로서 유효한 실종 선고가 되는 겁니다. 선고되지 말아야 될 실종 내려졌다면은 1차, 2차 실종 선고 중에 어느 것을 더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 흔히 우리 기본서를 보면 선실종 선고를 기초로, 즉 1차 먼저 있었던 실종 선고 말이에요. 1차 실종 선고를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최초의 실종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게 아니고 이게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2번째 실종 선고 이게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 기본서나 진도별 모의고사에 있었고 꽤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5번도 최근에 와서 붙여 각종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판례. 25년도에 3번이나 출제되더라. 각종 시험에서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까지 이임받. 야, 이까지만 딱 보면은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고 그 다음에 처분권까지 줬으니까 이 재산 관리는 처분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도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그런데 이 부재자가 선임한 이런 처분권까지 이임해서 선임한 재산관리 있었는데 그 재산관리인이 생사불명, 부재자 생사불명이 되는 바람에 누군가가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다시 재산관리인 선임행위가 있었는데 그 선임을 종전에 부재자가 선임해 놓은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그대로 선임한 거예요. 이 말이 핵심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 선임이 된 이제부터는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아니죠. 이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즉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교체가 돼 개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체가 된 거니까 개임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되니까 이제 처분행위 할 적에
법원의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행위를 하면 뭐 무효다. 무권대리로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 조금은 이 문제도 수준이 있는 즉 4번과 5번 지문 때문에 조금은 수준이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다면은 다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 5번이야 뭐 100%다 맞았을 거로 보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달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 대외적인 대표권은 각자 대표. 사무집행은 과반수. 그죠? 좋습니다.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이 된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원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해석이 아니고 법규 해석의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라는 이런 다수결의 원리 이런 거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로 어떤 뭐 해석이 되더라도 이는 법원이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뭐 틀린 답이 됩니다. 이게 다 맞췄겠죠. 이 청산 종결등기하고 청산 사무하고 이거는 둘 다 종료돼야 됩니다. 종결등기도 되고 사무도 종료되고 이러면은 권리 능력이 소멸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돼 가지고는 즉 아무리 청산 종결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권리 능력 범위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권리 능력이 청산법인의 범위 내로 존속합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4번도 뭐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거. 사단법인의 지위는 양도상속할 수 없다.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법인에서는 임의규정이 드문데요.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관에서 만약에 이 민법 56조와 달리 양도상속을 인정을 하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편입하는 행위도 어차피 처분이든 편입이든 다 정관 변경을 초래하니까요. 주무관제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지문들도 하나같이 뭐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입니다. 안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 문제인데 역시 뭐 비법인 사단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봤지 않습니까? 비법인 사단이 갑이고 그 대표자가 을이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비법인 사단도 사단법인과 같잖아요. 한 조문을 빼고는 다 유추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이게 바로 해산 사유가 되잖아요. 해산 사유가 된다라는 거면 이제 청산을 다 해야 권리 능력을 소멸하게 될 것이니까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적. 아주 정확합니다. 옳습니다. 을이 직무에 관한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됩니다. 역시 옳습니다. 을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갑을 대표하여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갑이 보정한다.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정하는 거. 타인 간의 금전 채무 보정.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관리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냐?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양자의 구별입니다. 응? 이 관리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 따르는. 이거는 채무부담행이라도 결국 처분이 따를 거니까요. 이거는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로 매매계약 같은 게 여기에 나요. 매매계약을 맺고 나면은 매매계약 자체는 채무부담행위지만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따르는 거죠. 이게 처분이 따르는. 이거는 사원총의 계리가 있어야 됩니다. 계리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금년 채무 보전 같은 게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원총의 계리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계리를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리 거치지 않고 해도 무효다 했어요. 틀렸어. 응? 포괄적임 이 말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판례 아닙니까? 이거는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이임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정관에 규정된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60조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만은 비법인 사단에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왜?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대표권 제한을 애초에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이 있을 적에 그 제한에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법인처럼 뭐 등기되었으면은 대항할 수 있고 등기 안 됐으면 대항할 수 없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알았다. 즉 악이죠. 가실로 알지 못했으니까 선의는 선의대 가실로 했으니 유가실인 거죠. 즉 악이거나 이렇게 가실이 있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이거 맞는 지문이네. 이거. 반대로 선의이거나 선의 또는 아니고 선의이고 무가실인 경우에는 유효가 되는 거죠. 이 반대. 이렇게 해결한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처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조그만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3번이 틀린 것임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문제. 뭐 1번 이거는 뭐 판례도 없고 조문도 없습니다만 이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출제가 꽤나 많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물이기 하에서는 독립성이 있으면 됩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물건이라면은 동산만이 종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얼마든지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출제된 거죠.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종물은 물건의 효용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정말 많이 출제된 거죠.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데 해마다 출제된다. 그리고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제외하거나 별도로 이거 맞는 말이고 중물의 점에 따른다는 범위는 압류와 같은 공포사 이것도 올해 시험에 2번, 3번 출제가 되던 각종의 시험에서 첨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야죠. 건물의 개수는 토지의 개수와 다르죠. 토지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 즉 구지적법에 따른 필수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만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른 객관적인 성질 즉 건물의 물리적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는 객관적인 사정하고 또 건축자의 의사 또는 소유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 이런 거를 서로 결합해서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지 등록에 의해서 이렇게만 결정된다. 토지가 그런 거죠.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랑 같이 공부해도 요 니은지문 이게 저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진도벨 모의고사에도 없는 유일한 게 이 니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억도 우리 기본수에는 없죠. 근데 기억은 제가 카페에도 올렸고 또 단원별 모의고사에는 이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25년도 24년도 24일인가 12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없었지만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나 또 카페에 있는데 이 판례를 재심 판례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 이게 우리는 이제 종중 쪽에 이 판례가 보통 소개되는데 종손은 남자를 말하죠. 이렇게 되면은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 종손만이 종중회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손은 남자니까. 여자는 일단 종중회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 남녀 차별이고요. 또 종손인 종중원하고 종손이 아닌 종중원하고도 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그 남녀 그 사람들 간에 종중과 비종중원 간에도 차별이 있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이런 종중규약은 무효다. 무효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 디귿이열은 뭐 기본서를 공부해도 모의고사를 공부해도 뭐 기출을 공부해도 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을 하더라도 이걸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도박 관련되면 다 103조 위반인데 이거 하나만큼은 103조 위반이 아닌 거로 기억하자는 거.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채무를 이인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그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무효 아닌 것도. 그럼 이제 니은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를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 무효에 해당하는 거.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디귿이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디귿이열이 들어가면 안 돼. 이래도 답이 1번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 니은을 몰라도. 니은을 몰라도. 그래서 뭐 니은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는 판례라 해도 이게 유일하게 제가 언급을 안 한 판례인데 모의고사에도 없고 답을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디귿이열을 알 거니까. 디귿이열. 그리고 기억은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에도 했고 또 판례도 올려놨으니까. 니은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이긴 합니다. 25년도에 나온. 그런데 주택법상 그 조합원 자격 요건 이걸에 관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원래 무효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무효가 아닌데 통정 의의 표시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단순한 단속 규정 위반이면 무효가 아닙니다. 통정하여 체결한 이 조합 가입 계약이라면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기본서에는 당연히 이 판례가 소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니은 판례가 조금 생소한 판례이긴 해도 답은 아주 쉽게 고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 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경매 여기에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죠?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이것도 뭐 어디를 공부해도 뭐 기본서, 기출, 단원별 모의고사 어디를 보더라도 있는 말이고 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방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 측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는 의사,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악의라 그럴 수가 있죠.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악의가 없었으면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했던.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일방 당사자가 법률행위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받는 것. 예, 이것도 뭐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제 책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시, 그러니까 이거는 저 작년 기본서에도, 우리 지금 기본서에도 이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24년도인가 판례입니다. 24년도. 그래서 뭐 이거 모의고사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기본서에도 있고요. 예, 기출은 처음 된 것으로 압니다. 제2판례는 기출은 처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이거는 두 당사자 간에서 주는 것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제3자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불이익, 이거는 상대방이 급부로 평가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은 엄청 많이 출제된 거.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그거 아닙니까?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액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이 10번 문제가 제일 그래도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게 이제 단순한 오페시 무효의 원칙 판례만을 소개한 거면 쉬웠을 건데, 그거와 허위표시, 즉 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 있죠. 그거와 결합이 된 문제다 보니까 조금 이해주의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또 찬찬히 뜯어보면은요, 좀 사례가 길다 보니까 짜증이 나설지는 모르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글자를 읽어보면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예,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와 Y 토지 중 X 토지를 을에게 정려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는 바, 뭐 이거 정려세를 면하고자 행식을 매매계약 형식으로 했다. 25일 X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을 모두 지번 착각하여 Y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전 등기까지 Y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까지 말이야 맞춰주었다. 이게 만약에 정려세를 면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요런 말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이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냥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외에 허위표시, 즉 은닉행위가 있다. 야, 여기서 약간 이제 혼란을 깨끗을 걸어 보이는데, 근데 가장행위 은닉행위에서요, 은닉행위가 이제 뭐 정려가 숨어 있는 행위죠. 은닉행위죠. 매매가 가장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허위표시 공부할 적에 이런 경우에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즉 매매는 무효지만 정려는 유효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프시 무효의 원칙에 따라 X 토지에 대해서 정려가 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합의한 거는 X 토지였으니까. 그러니까 Y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등기가 이렇게 을에게 넘어가 있어도 을은 Y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Y 토지에 대해서는 정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X 토지에 대한 값과 을의 정려, 이게 은닉행위잖아. 은닉행위는 유효하잖아요. 매매라 그러면 무효겠지만 정려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뭔 토지를 잘 봐야 돼? X 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X 토지에 대해서는 정려계약이 유효해. 여기 이연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아무리 정려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해도 X 토지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됩니다. 근데 등기는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렇게 넘겨받았지만 X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등기를 넘겨받은 적이 없죠. 그럼 법적으로는 누구 거다? 갑의 거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갑의 거죠. 어? 법적으로. 그리고 갑이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병에게 팔았으니까 병은 입장에서 보면은 진정한 소유권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겁니다. 사가지고. 그렇다면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맞는 말이죠. 반면에 이제 이열은 Y 토지입니다. 을이 말이야. 지 앞으로 Y 토지 등기 넘겨갔잖아. 이 Y 토지를 정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을과 정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근데 Y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이전 등기를 이렇게 자기 앞으로 을이 해놓았다 하더라도 아까 무효라 그랬거든. 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가 아무리 돼 있어도 무효입니다. Y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체결된 적이 없잖아. 갑을 간에.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을은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떠올렸을지 모르겠는데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는 어? 그래서 타인 것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 자체는 그 매매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유효하다. 타인 것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때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Y 토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정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끝끝내 못 해주면은 우리 저기 매매편에 나오는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남의 것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타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으니까. 부담행위로서 매매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유효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열 지문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25문제 중에서 이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그래서 이게 5표시 무효 있잖아요. 지번 차고. 이거하고 5표시하고 은이익 행위가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차고 문제야. 어렵지가 않습니다. 양도소득 세액에 관한 차고. 이거는 미필적인 불확실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법률의 착오로서 109조 착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면 없다 했으니까 그렇네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단순히 예측이나 기대가 어긋난 그거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109조는 본문, 이 109조라는 조문, 실체법이 이렇게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본문에 대해서는 법률 요건 분류술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 따라 입증 책임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에 관한 거니까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법률 효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관해서는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다투는 자라는 것은 취소를 하는 자를 말하죠. 즉 차고자,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단서는 그 상대방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입증 책임이 이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상대방이 있다 했으니까 이게 맞네요, 바로. 3번도 너무나 많이 나온 거. 취소할 수 없다니까 틀려. 이게 바로 해제 취소의 이중형.
이중효라 그럴 수 있죠. 해제 취소 이중효. 해제가 되어도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두 가지 효과가 다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해제 취소 이중효. 응? 우리가 무효 취소 이중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취소 쪽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착오 쪽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거 110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사기 강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만 이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 신원보정 서류의 서명날 이 말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착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의 법리가 여기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신원보정 서명날이 난다. 이거는 그냥 표시상의 착오다. 딱 얘기해서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다. 착오다. 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경우가 아닌 한 취소를 못한다. 이거 사기의 법리일 때는 이 말이 맞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사기의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니까 오직 착오.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니까 이 경우에는 사기를 적용해 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니 이런 말이 나오면은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의사능력은 당연히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의사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은 일반 원리에 따라서 그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이렇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문이죠. 3번은 25년도 판례 아닙니까? 준법률 행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대리와 사자의 구별은 본인의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판단할 때 상대방의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고려할 필요. 상대방의 시각, 일종의 규범적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규범적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렇게. 이것도 요 3번하고 판례를 같이 판시한 내용입니다. 같이.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 효력을 기속시키는 제도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요 hen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복대리 복대리 문제는 좀 판례가 별로 요거 판례가 거의 없어요. 요 리얼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 오피스텔 분양 그 정도 판례가 있지 나머지 이제 조문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복대리 문제의 관건입니다. 복대리는 제3자에 대리인과 동일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복대리를 선임한 때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물론 이때 본인이 지명한 경우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면서 해임이나 이런 걸 태만히 한 때만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원래 전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마음대로
복된 일 선임하는 사람이니까 책임도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복된을 선임한 경우나 같다. 책임이. 역시 선임 감독의 관심이 같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성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예,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니까요. 저 오피스텔 분양, 아파트 분양 이런 게 아니라면은 명시하지 않아,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를 안 하면은 그냥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라는 묵시적 성낙이 있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 오네요. 그 다음에 뭐 무건대리 사례 문제입니다만 박스 사례죠 이건. 쉬운 문제네요. 근데 이열만 우리 기본서에는 이열이 판례가 묵시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쪽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이열이. 이거는 그동안 출제할 이열은 안 되다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기본서를 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서를.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어른,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가 갑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제 이 말이 핵심이다. 병은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을 쓰고 알고 있죠. 악이다 이 말. 악이다. 네, 상대방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했으나 확답을 기간 내에 발하지 않은 경우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사례도 조문입니다. 조문 문제 이거.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죠. 갑의 주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135조 1항을 근거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보편적으로 하면 이 말이 맞는데 악이다 돼 있잖아요.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제한능력자의 경우나 무권 대리인이 아니면은 상대방이 악이거나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이 철회 130, 철회도 악이자는 철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일 연기를 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만으로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든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쪽 주인을 인정한 판례의 가장 쉬운 내용의 판례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주인을 할 것 같았으면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돈 매매대금 받은 것 무권 대리인이 받은 매매대금 돌려줄게. 반환해 주겠다고 왜 약정을 합니까? 제발 그 무권 대리인과 책이나 매매가 해약해달라. 이런 말을 왜 요청을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인은 단독행위니까 나 주인한다 하면 끝이에요. 뭐 상대방 병한테 애걸복걸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인한다 하면 끝일 걸 이렇게 부탁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주인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돈 돌려줄 거니까 내 아들이 체결한 그 매매계야 제발 내 아들이 받아 먹은 돈 돌려줄게. 나는 그 부동산 팔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야. 그거 팔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그냥 팔아 먹어버린 거. 그러니까 제발 돈 돌려줄게. 아들과 체결한 매매계약 그거 해약해 달라. 이거 뭐게? 무권대리 행위를 주인을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 인정 못 하니까 그러는 거죠. 주인을 인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서를 보면 박스 그 주인을 부정한 쪽에 이 판례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례식이지만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15번 역시 대리. 갑은 미성년자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 을은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이 미성년자라는 게 또 있다.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병가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리행위는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성립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대리인은 해제를 할 수가 이거 수임에 엄청 많이 출제된 거잖아요.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특별히 수여받았다면 해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갑의 X토지에 대한 병가의 매매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다. 본인의 착오가 있더라도 을이 착오가 없다면은, 야,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우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대리인이 착오가 없어. 그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면 이거는 착오가 없는 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취소할 수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착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기억 미연이 되겠습니다. 표현 대리. 근한을 넘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근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출제가 돼 볼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그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외에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이 안 한다. 이걸 학설로 말하면 3자에 대해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이걸 제한설이라고 부르는 학설이에요. 이게 3자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제한설의 입장이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넣는 대리 이것도 막 출제가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될 수 있다.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니까 딱 맞죠. 그래서 이 경우는 대리행위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지만 25년도에 나온 판례를 보면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기본 대리권이 있고요. 그 모용자에게 모용했으니까 모용을 한 사람에게 기본 대리권이 어떠한 대리권이 있고 본인에 대하여 적법한 대리권이 어떤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 본인으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구나. 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표현 대리가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방금 말한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게 특별한 사정이거든요. 이게 없는 한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 무효인 매매계약이 나중에 적법하게 추인이 되면 소급표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에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 맞네.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돼 절대적 강박이라 그러죠. 이거. 절대적 강박은 110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효입니다. 절대적 강박, 절대적 폭력.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 이루어지고 그 법률행위가 104조의 불공해. 이거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이때 갱솔과 무경험은 원칙에 따라 대리인 표준.
그러나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 기속하다 보니까 공방만큼은 본인. 좋습니다. 진짜 출제 많이 되는 거죠. 통정의 표시에 하여 외행상 행선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가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 이것.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허위 표시 문제로 나오는 거죠.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더라도 진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아직 처음에 건물을 신축하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엉뚱한 사람이 마치 지 소유의 건물인 양 지가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아먹어서 등기를 주더라도 이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왜?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선의취득 같은 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소유자는 전혀 소유권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1억에 팔아먹었다 합시다. 1억을 받았겠죠. 이 원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왜 내 거 팔아가 1억 받았니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1억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 나는 소유권을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거와 구별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주인함으로써 주인이 있는 경우니까 주인을 하면은 유효하게 되면 이거는 주인이 없는 경우죠. 주인이 있는 경우요. 없는 주인 했다 말이 없잖아. 이러면은 전혀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 주인하게 되면 물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 또 출제가 되었죠. 가본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언로부터 매매대금 5년 계약금 1억 원을 받았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 이게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는다. 이게 비록 부수적 의무이긴 하지만 이 협력 의무도 법률상 의무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수적 의무도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어도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말이야.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리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잔대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잔대금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줬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이제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유효로 확정된 갑의 어뢰의 매매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확정돼. 불허가 처분이 나면은 이제 무효가 되잖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갑이 각각 어리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은 무효로 확정됩니다. 유동적 무효도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테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동적 무효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취소는 뭐 항상 쉬운 문제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한번 일단 취소가 되었다 이 말 나오면 이제 무효와 똑같아지죠.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되는 거죠. 취소된 이후에는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하는 게 아니고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라고 해요. 상대방의 청구는 아닙니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니까 알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알았던 경우에는 가분적 법률행위 일부분에 취소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는 일부 취소가 허용된다라고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뭐 다 맞췄겠지 이거. 역시 취소. 예, 취소 146조 3년 10년 그거는 제척기간이니까요. 소멸시효와 달리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조사. 딱 맞는 말이네요. 제척기간이니까.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자기가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네. 자기가 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불이익한 행위가 아니니까 이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3년, 10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도과되게 되면 이제 취소를 할 수 없게 돼.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완전한 확정적 유효가 된다. 무효가 아니고 강박의 즉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무효와 취소는 달라요 확연히. 그래서 이게 포함된다고 볼 수 강박적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생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변제 전부나 일부 이행이잖아. 변제는 법정 주인 사유가 됩니다만 이렇게 변제를 하면서 주인이 아니다 이건 이의를 표시했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주인이 아니다 표시 이게 바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 주인이 되지 않는다. 역시 취소도 문제는 이렇게 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효지만 103조 뭐 불공정 뭐 무효행위 추인 허위 103조 뭐 허위 표시 이렇게 일종의 뭐 저 곳곳이 흩어져 있는 무효에 관한 걸 결합한 문제라고 어렵지는 않고요. 역시 쉽습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혹시 많이 다루어봤던 지문이고요. 정년은 무상이니까 여기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부의 무효하면 이게 적용될 수가 없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그 처분에 의해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란 103조 위반 이중매매의 법리가 이중양도의 법리가 여기에도 적용돼 가지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든요. 이렇게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인데 추인으로 유효가 되는 거는 법인 판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건지 이거는 허위라는 것만으로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정말 많이 출제되는 거죠. 허위 표시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리가 허위 표시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권리 자체가 무효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없는 권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부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엄청 많이 출제된 그걸 약간 비틀어서 출제한 거예요. 손해배상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만 쉬운 문제였습니다. 부관도 뭐 이렇게 한 문제는 나와야죠, 당연히.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거는 꼭꼭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조건이 정지냐 해제냐, 불능조건이 정지냐 해제냐 이거는 외우지 말고 딱
기억을 해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성, 이거는 조건이 이미 성취됐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이미 효력,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이미 보통의 법률행위가 되잖아요. 보통의 법률행위 성립하자마자 효력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해제된 조건은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야? 이미 조건이 성립돼, 이미 효력이 소멸되어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긴다는 말이죠. 정기적으로 효력이 생길 건데 불능 조건이니까 효력이 도대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무효. 해제 조건. 효력이 소멸할 건데 조건 성취로 효력이 소멸한다는 일은 없으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 이렇게. 또 하나 더 하면 불능 조건인 경우는, 불법 조건인 경우에는 이게 뭐 정지 해제할 것 없이 백상 반사회적이니까 무조건 무효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불능 조건이 요 나오죠. 정지 조건이면 무효. 맞네. 예. 불법 조건은 뭐 무조건 무효가 돼야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거 뭐 3번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출제된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해. 기한이 상실 덕야 뭐로 추정한다? 행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세 문제가 나왔죠. 소유권의 괴물, 이거는 소멸시효 20년 있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 아예 걸리지를 않는다. 걸리질 않는다. 야, 이번 이게 제가 이거 임대차 쪽에 보통 해서 민총 시험에 과연 나올까 했는데 25년도에 판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판례를 카페에다 등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우리 그 진도별 모의고사도 이게 있잖아요. 단원별 모의고사. 25년도 판례. 이런 것 때문에 단원별을 이거 기출집에는 없어요, 이런 게. 단원별을 공부했어야만 이런 거는, 올해 시험이 단원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웠다. 그래서, 먼저 매월 말일날 차임을 지금 약정한 경우,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한꺼번에 진행하느냐. 근데 이거는 만약에 차임이 100만 원이면은 1월 달치 작년 12월 달치 차임은 12월 30일 즉 말일이 30일 1월 1일부터 진행하고 1월 달치 차임은 2월 1일부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2월 달치 차임은 3월 1일부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거래로 생긴 예상대금 채권이 각 거래마다 따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래서 아주 이거 중요하다. 이건 찾아보면 올해 판례, 근데 올해 시험에 한 3종류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민총시험. 사행위 지수소송의 상대방인데, 요것도 옛날에도 판례가 있었고, 25년도 판례가 또 나왔죠. 이 수익자는 원용권자 해당합니다. 채권자 대의권에서 제3 채무자는 원용권자가 아닌데 채권자 취소권에서 수익자는 원용권자 해당한다. 현존하지 않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중단될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출제된 맞는 말이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항상 최초의 최고시가 아니고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시 뭐 다 중요한데 답은 쉬웠잖아. 이 4번이 옳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24번. 채무자가 이 1번이 바로 그 유명한 전원합의체. 이 전원합의체 25년도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죠. 근데 이제 2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우리 신도별에 이게 문제를 모의고사 딱 이대로 그대로 제가 모의고사 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게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 해설 찍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두 가지를 추정하는 거 아니야?
어,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알았다. 이 알았다는 거 추정하고, 그 다음에 포기 여사가 있다. 이 두 가지 추정을 해야 추정할 수 있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그 해설지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소멸 기간 만료됐다고 해서 당연히 시효가 완성되었구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는 포기 여사를 추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죠. 지금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았다고 추정이 안 되니 어떻게든 이제 기존 판례들을 물론 지금도 채무 승인이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시효의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고서 해야 돼. 알고서 채무를 승인하면 얼마든지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는. 예. 이번도 최신 판례죠. 이거는 뭐 24년도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 기본서에도 소개되어 있고 진도별도 있고요.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원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기산됩니까? 채권이 발생된 때부터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야. 그러면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부터냐? 아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부당이득 반환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야 됩니다. 지급한 때 재심팔 역시 우리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 채권이 10년짜리면 그 손해배상도 10년, 3년짜리면 손해배상도 3년 이렇게 됩니다. 원본 채권과 같다. 이것도 우리 기본서 단원별 다 있는 겁니다. 특정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가 우리가 기간 단축은 가능한 이게 단축에 해당합니다. 요거 우리 기본서 단원별 모의고사 다 있는 거죠. 이 무효가 아니죠. 단축이니까 유효합니다. 기출에는 그동안 없었죠. 25년도 이게 시험에 두 군데 시험에서 나왔더라. 이게. 기본서 있고 단원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 제가 기본서에도 그러니까 꾸준히 이 판례를 두고 있었던 이유는 혹시 출제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금융채권자가 그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준다는 사유가 종료되어 취하서를 제출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 근데 우리 가압류 조문을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압류, 가압류 같이 본다 마찬가지.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그 가압류를 취소하든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권리자가 가압류를 취소한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때 우리 판례가 그 취소라는 게 권리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소한다. 이 말이 취하를 말한다. 취하.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는 게 그 취소라고 말한다. 그러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취하한 경우에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라. 처음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취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중단된 적이 없는 겁니다. 176조인가 그렇죠. 어머니 175조인가 6조인가 처음부터 중단된 적이 없는 거예요. 중단된 적이 없는데 뭐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지하철주한테 새로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5번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뭐 답은 3번이 아주 쉬웠으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도 저 기본서나 진도별로 공부한 사람은 뭐 이거 일부 청구 판례니까요. 아주 문제만 보면 겁을 먼저 먹게 되는데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쉬웠던 문제입니다. 답은
을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해서 인도까지 해주는데 을은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공사 대금을 안 주고 있다. 갑이 공사 대금 지급과는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를 청구하면서 진행된가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 이거 그냥 간단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못 맞춥니다. 뭐 요즘 뭐 수험생들이 추세가 무조건 얇은 거래 가지고 얇은 책이면 이런 판례가 소개되어 있을 리도 없고 그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김에 조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을에는 이 갑은 수급인이잖아.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몇 년? 3년. 이거는 뭐 소멸시 기간의 문제이고요. 2번 이 갑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로 확정이 된 경우 이 3년에 걸리던 게 이제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뭐 10년으로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종료되기 전 갑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로 확장할 뜻을 표시했다가 진짜로 확장을 했다. 이런 경우는 전부 청구로 해석됩니다. 전부에 대하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확정한 경우니까. 그 다음에 갑이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표시는 했지만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 이거는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이 안 되지만 판례가 여기서 뭐라고 우리 기본수를 봐보세요. 최고의 효력을 인정해. 표시했으니까 최고는 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고를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중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단된다. 그러면은 이게 앞에 3번과 다른 점이죠. 3번은 실제 확정을 했으니까 뭐 전부 청구로 해석되는 거고 뭐 전부 중단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일단은 전부의 나머지는 중단이 안 되는데 6개월 내에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머지 뭐 갑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여 즉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여 을이 그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적기간 내에 행사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손해배상 이거는 우리가 중복 적용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 여기가 제적기간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이 된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제일 세련되게 출제됐다 그랬죠. 어렵게 출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진짜 다 맞으면 제일 좋지만 틀리면 한 문제 정도 아까 10번이었나요? 허위 표시하고 은이행위 그거하고 오표시 무효 결합된 문제 그거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뭐 딱히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래도 다 맞춰야 되지 않나. 올해 혹시 잘못 봐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 제발 하지 말자. 제가 평소에도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해 위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만 100점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수고했습니다.